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없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절대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국가로 나갔고 또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사는 곧 우리나라의 토대가 되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의 공적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기록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후손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알고 기억을 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을 직접 실행한 그 당사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대한민국을 잇게 한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없었겠죠. 23대 광복회장 이종찬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이회영 선생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마자 만주 유아연 상원포로 망명을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후진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신 분입니다. 그 후에는 북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무장독립투쟁을 위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임시정부가 해방이 돼서 중경에 있던 모두 임시정부 요인들이 상해 강만비행장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소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환영하는 꽃다발을 전경하려고 그분들과 같이 사진 찍은 것이 이 사진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2세 시대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화됐다는 얘기인데, 노화는 그대로 진행하면서도 비교적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을 시켜서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만 되겠다고 생각해서 새롭게 지금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데, 독립운동사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방이 된 지 우리가 이제 8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잊혀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1세대 독립운동가 당사자들은 거의 다 돌아가셔서 4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고 2세대 분들도 대부분 고령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많고 3세대도 고령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연스럽게 지금 4세대, 5세대로 가는데 독립운동의 그 집안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독립유공자 4세대, 5세대, 6세대들은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실제로 후손 중에서는 자신의 집안의 독립운동사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가족 안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던 그런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또 그것을 전달해줄 가족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세대를 거듭하면 결국은 희미해지겠죠.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그 공훈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서훈을 받으신 분을 독립유공자라고 합니다.
이 독립유공자가 되는 일은 바로 국가보훈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은 사실 늦게 시작이 됐어요. 북한 공산은 25일 하루 동안 군산, 의정부 등 38도선 부근의 주요 도시를 유린했다. 막강한 전투력을 앞세운 공산군은 남침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공산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그리고 6.25 한국 전쟁 과정 속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몰 군경, 상위 군경, 또 미망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생활 지원 정책으로 시작됐거든요. 당연히 독립운동은 뒷전으로 밀렸고 그래서 보훈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초기에 원호 개념으로 시작됩니다. 군사원호총이 발족했습니다. 이것은 반공전선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싸운 용사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종래 미온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향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운이 시작된 것은 1949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에게 건국공로장 1등급이 서운된 게 최초입니다. 그런데 49년 이후에 없었어요. 그리고 62년, 63년, 68년도, 1977년도,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는 4차례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나라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독립유공자에게 처음으로 건국공로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1963년에 3.1절이 밝았습니다. 이날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80년대 이전은 그리고 독립운동가 보훈정책이 생활 지원 위주로 됐었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이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루어졌고요. 1994년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독립유공자 보훈정책이 독립적인 사업으로 취급되고 서훈정책이 확대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독립유공자 보훈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죠. 실제로 현재 독립유공자가 18,776명이신데 이 가운데 2000년대 이후에 공훈받으신 분이 1,315명으로 55%가 넘어갑니다. 독립운동을 직접 실행한 그 당사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대한민국을 잇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없었겠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훈을 볼 때 독립운동가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송상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독립운동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려수필이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분이 서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사실을 수집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 그 사실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 보훈은 국가나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이 직접 책임지는 일이다. 결국은 보훈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 가는 것이 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과거의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보훈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롭게 우리와 외교 관계가 터진 쿠바에도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균전 장군의 증위의 선녀인 김올가입니다. 저는 원래 소련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피리스트로이카 시작하기 전까지는 소속 민족들이 자기 전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소련에 살면서 이제 소련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에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일기를 보고 저는 진짜 그분이 이렇게 정말 뛰어나시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영웅이시고 느낄 수 있었고, 반면에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알려주고 싶어요. 김경천 장군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일본 육사를 졸업하셔서, 일본 육사를 졸업하면 장군인도 될 수 있고 일본을 위해서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일본에게 공적도 세울 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일본군에서 대위까지 하면서 그냥 탈출해 가지고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일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과 더불어서 항일투쟁 전선에 나갔는데 전선에서 그만 행방불명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올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경천 장군의 손녀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디아스포라를 전공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해외 나가서 국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유민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책을 하나 쓰고 싶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땅을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이 땅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충원에서 이제 고맙게 할아버지를 위한 위패를 만들었지만 솔직히 제가 포기를 못 하겠어요. 할아버지 유해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유해를 꼭 찾아서 그리고 여기 현충원에 모시고 싶어요. 받들어! 총! 마리고 달
박순기라고 하고 이제 성만리 내지는 이제 성경현이라고 알려져 계신 이제 외할아버지의 이제 외손주입니다. 만 18세인가가 되신 후에 그냥 아무런 기약도 없이 만주로 가서 아버지 만나서 나도 독립운동을 하겠다. 그러고 떠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만주로 가셔서 극적으로 이제 아버님을 만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만주 군관학교에서 이제 장교 훈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독립당과 그다음 지청천 장군 휘하에서 부관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답니다. 제일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 만주 저희 이제 할아버지 댁이 아마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아지트식으로 사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나 이제 어머님 얘기를 들어봐도 항상 집에 이제 독립군들이 많이 오셨고, 이제 듣기로는 지청천 장군께서도 자주 방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중요한 회의도 수시로 하셨다고 합니다. 일본에 협조하는 밀정들을 찾아서 처단하는 일에도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공적으로 인정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국 포장과 건국 훈장, 애국장, 그래서 애국지사로 지금은 이제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공적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인정합니다, 땅땅땅 끝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정부가 독립운동가의 공훈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독립운동가에게 서훈을 추서하게 됩니다. 훈장증 고이은숙.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건국훈장 애족장 2025년 8월 15일. 이 서훈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훈장을 이제 수여하는 건데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그리고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이 있습니다. 이 서훈을 추서받게 되면 이제부터 독립유공자 당사자하고요, 그 유족에게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법적 지위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증은 결국 단순히 포상이 아니라 이분과 이 유족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우할 대상이다 라고 공표하는 행위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만주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느라 집도 많이 비우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셨으니까 더더욱이 어린 나이에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치매가 있으셔서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시는데,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한동안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수도 없고 돈도 없었고 쫓겨다는 몸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공부시도 잘 못 시키고 또 돈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빈곤과 무지가 계속 세습해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됩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기까지 전답을 지급하고 관직을 지급해서 그 개국공신들을, 후손들을 끝까지 예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자면 지금 이 4세대, 5세대, 3세대 이후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런 한계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박상민 서기관입니다. 저는 현재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위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아직까지 그 발굴되지 못한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포상을 해드리고 이분들을 독립유공자로 등록시키는 것들이 우선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지만 후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전수되지 못한 훈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후손들을 찾아서 이 훈장을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 보훈부의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후손분들을 국내로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도 저희의 사업입니다. 저는 특별법에 따라서 귀화했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 해외에 있는 후손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많아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 많이 만명하셨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특별법이 그래서 생겼을 것 같은데 너무 고맙고 되게 네, 기뻐했습니다. 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과 그다음에 예우 정책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보험급여금, 이른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의료 혜택, 병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지원, 대학교 학자금도 그 유족들에게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취업 시 가산점을 통해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지원입니다. 예우 정책으로는 국가에서 독립유공자 당사자에 대해서 사후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죠. 독립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분을 사후까지 평생 책임지고 예우해주죠. 이것이 대표적인 예우 정책이고요. 정부의 국가기념 행사라든지 보훈 행사 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귀빈으로 초청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보훈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 국민들의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보훈병원의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병원들을 늘려서 보훈병원을 갈 수 없는 지역에 하시는 분들도 좀 더 편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위탁병원 총 2,000개소를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 도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보훈급여, 다달이 보훈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보훈병원을 이용할 때 그 병원비를 이제 60% 할인을 받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제일 큰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보상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요즘에는 의료 그리고 복지 또 다양한 일상 속 예우 문화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보훈 행사라고 하면은 뭔가 좀 엄숙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뭐 보훈 단체나 좀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 행사로 인식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 코리안 메모리얼 페스타 같은 경우는 아주 반응도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듣기로는 티켓 구하기도 꽤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보훈을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보훈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해서 예우법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예우법에 의해서 3대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점점 우리 후손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처지지 않는, 퇴보되지 않는 그런 국민이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2세대들의 삶,
독립운동가의 혹은 부인, 자녀들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사실은 이것도 저는 독립운동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 2세대, 3세대 이분들의 기록은 또 다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름도 못 알리고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유해도 송환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 또한 기억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어가는 후손들의 삶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책무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께서 바람하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위한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